안녕하세요. 진안동 주민자치랑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공원과 놀이터, 이 공간을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에 좀 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안동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집중적인 고민을 시작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오늘 여기 오전 2시간 동안 이 장소에서 특강을 듣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놀이터로 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다람산 공원에서 오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람산 공원에서는 그 공간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기도 할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하면 토론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2일 3차 시에 우리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이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워크숍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원과 놀이터를 개선하는 의제를 정식으로 정리한 뒤에 우리 진안동 주민총회 때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여기 계신 분들 활발한 참여 있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는 시기에 사실 이 행사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연기하기도 하다가 지금 2단계 상태에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진행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 행사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꼭 방역수칙 끝나는 시간까지 잘 지켜주셔서 이 행사가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공공장소와 시민의 놀이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다양한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도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정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플레이 앱 생활기술과 놀이멋집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 그다음에 시민의 공유지를 확장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교육부 연구를 의뢰받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공장소와 시민의 놀이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를 한 번씩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라고 하잖아요. 공공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열린 공공장소, 영어로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죠.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열린 공공장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광장, 공원, 공공정원, 그 다음에 수변가에 있는 그 체육시설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놀이터, 수변공간, 거리, 도로도 공공장소입니다. 그다음에 보행로, 놀이터 등등 이런 것들이 공공장소인데 도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공장소가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자 보세요. 도로가 공공장소예요. 그런데
그 공공장소인 도로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사유화가 되어 있다면 옴짝달짝 못하겠죠. 조금만 나가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공장소는 도시의 별과 같은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심 공공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 뭐 이러면 중심 공공장소예요. 효창공원 이런 거.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래서 도시의 역사, 상징, 그 다음에 대표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곳들을 보통 중심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거죠. 그 지역에 가면 우리 도시에는 이런 공원이 있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약속의 장소로 잡는 곳, 이런 것들을 중심 공공장소라고 하고요. 규모가 크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의 공공장소가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장소는 주로 지역민들이 함께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주에 살기 때문에 여기 오려면 막혀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5시 한 반 정도 깨서 차가 막히기 전에 이제 와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람산공원도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람산공원 같은 곳들이 사실은 지역의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공공장소가 풍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놀세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숲세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 보면 그 서울숲 있죠. 서울숲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가 있고,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공공장소의 수준은 바로 지역의 수준,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조금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마스크 써야 되나요? 어떻게? 마스크요? 괜찮나요? 네. 써야 되죠. 자, 우선은 그런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공공장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놀이터, 공원 다 누가 관리하죠?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적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있나 보다,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공공장소의 필요성을 사실은 느끼지 못했죠. 그 이유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자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자랄 때만 해도 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빈터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누구 땅인지 몰라. 나라 땅인지 아니면 그 부재지주의 땅인지 몰라서 그냥 쓰던 땅이 있어요.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아름아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선 이거 보겠습니다. 1980년도 정도 되면 단독주택의 비율이 87.5%예요. 단독주택은 어때요? 마당에 있는 집에, 저도 어렸을 때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27.3% 정도로 낮춰졌어요. 마당에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준주택, 오피스텔,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당이라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좁은 공간에 갇혀 살게 되었다. 심지어는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잖아요. 냄새나서. 그 다음에 옛날처럼 마당에 빨래를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부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냥 로망 중에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볕이 쨍쨍한데 이렇게 그 빨래를 탁 널어서 바삭바삭 말리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주택이 구조가 바뀌었다. 마당 있는 집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야외 활동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뭔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공간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요. 여기가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자료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다 뭐냐면 주차 공간이에요. 그리고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차가 다니는 공간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주거 지역의 도로 비율이 이 15에서 3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건 25에서 35% 차지합니다. 공업지역은 8에서 2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평균 내보면 대략 도로하고 주차장을 다 합쳤을 때 이 도시의 40%가 도로나 주차 공간, 지하에 두든 뭐 야외 주차장을 하든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4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도시가 넓어 보이지만 녹지 공간, 개발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들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로잖아요. 근데 그 도로하고 주차장이 40%를 차지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들이 사실은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골목들 같은 게 있었잖아요.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 집 마당이 없더라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또 잠깐만 뒤에 자료가 하나가 빠졌네요. 요 사진 하나가 좀 빠져 있는데요. 그 어떤 지역에 도시에 항공 사진을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건물들을 빼고 나머지가 다 주차 공간과 그다음에 도로 공간, 그다음에 사실은 보행로, 사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로가 중요하잖아요. 보행로의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외에서의 사회 활동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사교 활동 못 하잖아요. 김씨 아저씨 시골 가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차 세워놓고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도시에서 그거 안 되잖아요. 누가 저기 자동차 타고 자 한잔 합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악수하면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교류라고 하는 것,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어 다니는 공간, 보행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지금 도시 1인당 도시공원 넓이에요. 미국 워낙 땅덩어리 넓어갖고 퍼센티지가 높죠. 그 다음에 한국이 9.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세종시가 제일 넓네요. 새롭게 만든 도시가 공원 비중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저도 보면 제가 지금 파주에 살고 있는데 원도시 옛날 동네는 어때요? 공원이 작아요. 또는 없어요. 근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새롭게 도시계획과 공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8.0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9.09. 서울보다는 좀 낫네요.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우리나라는 1인당 공원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이 갖고 있던 땅이라도 그린벨트 묶여 있거나 그러면 그냥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공원으로 쓴 거예요. 그럼 시민들도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이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그걸 해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굉장히 많은 공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뒷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도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누렸던 많은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으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원래 그 재산권 또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조금 개발을 하게 하자. 기업들이 그 땅을 사주고
공원으로 개발하고 일부는 거기에 아파트 짓거나 상업시설 짓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 그 인접한 주민들이 아니면 약간의 불이익이라든지 접근성의 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공원들이 이제 축소되는 공공장소 중에 대표적인 공원이 축소되는 그런 현 상황들에 놓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들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택 형태가 급격하게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집합주택이죠.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바뀌면서 야외 공간이 줄었어요. 그런데 자,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 공간에서 일상활동과 플러스 야외 공간에서 일상활동이 같이 있을 때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당이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마당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당이 없음으로 해서 그만큼이 축소된 거예요. 오죽하면 아파트 마케팅 할 때 뭐예요? 우리는 아파트 정원이 있어요. 이런 그 야외 녹지 공간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야외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활동이 그만큼 축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마당 없어지고 공터가 이제 없어졌죠. 옛날에는 공터가 많았는데 공터가 없어졌고 보행 공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공간도 이제 막 줄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대도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뭐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촌 가면 도대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제가 독일 가서 본 건 뭐냐면요.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이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행로가 따로 있어요. 아주 그냥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도로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농촌으로 가면 차만 다녀요. 보도는 요만큼 만들어 놓고 흉내만 낼거나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소통이나 교류, 협력의 기회 또는 야외에서의 사회적 일상활동들이 다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면서 도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주환경,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뭔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위축되는 잠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잠재적 욕구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도시 텃밭 같은 거, 도시 텃밭, 도시 농장, 도시 구업, 과수원 이런 거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 빨래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근데 그 빨래터를 대신하는 게 요즘에 뭐예요? 젊은 친구들은 세탁방, 세탁방이 카페까지 같이 결합된 이 서비스들이 서비스 공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옛날에는 마당이 있으면 남자들이 주로 뭐를 했어요? 집안에 무언가 가구나 뭐가 고장나면 마당으로 갖고 와서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면서 뭔가를 뚝딱뚝딱 고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뭔가 제작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제작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작의 욕구와 제작의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켜서 회원제 목공방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역사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작업장이나 마을 창고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자, 마을 창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집이 축소가 되니까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막 수납 공간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계속 살다 보면 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해져요. 근데 더군다나 원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1인 가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물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 private 갤러리 서비스, 이게 뭐냐면 개인 창고 서비스가 등장해요. 그냥 사물함 같은 게 아니에요. 거의 컨테이너 반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등장했고 홍콩에서 등장했고 싱가포르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서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플러스 같은데 지하 공간 이런 데랑 같이 결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에서 제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업적 서비스로 다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공공이 제공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상업적 서비스, 즉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더라. 과연 이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마당이 없으니까 현재 목공만 가고, 빨래터가 없으니까 세탁장으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창고가 없으니까 돈 주고 내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공공이, 지역사회가 만약에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저렴하게 내지는 시민들이 함께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뭐 저도 시골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시골에서는 사람들 많은 카페 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동네에 오면 정자 있잖아요. 정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집 안으로 들이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바닥에 평상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도시화가 진척이 되면 사회적 교류를 할 때 그 사회적 교류 비용이 늘어나요. 도시 한번 가보세요. 누구 한번 만나면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카페가 단기 임대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무언가를 마실 수 있는 공동 주방, 그러니까 공동체 주방이라든지 공동체 부엌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잠재적 욕구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놀이터도 없고, 우리 동네 재미난 놀이터가 없어. 여기 공원 가봤자 별게 없더라. 막 그러니까 특히 아동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마트에 가면 시간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내는 키즈 카페 가요. 그럼 키즈 카페 가면 애들이 한 명일 땐 그래도 괜찮아. 2명이면 벌써 20,000원짜리면 40,000원 들어요.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해야 되잖아. 밥 먹어야 돼. 순식간에 돈 10만원이 훅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상업적으로 서비스되는 공간에 가야 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도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도시 속에서의 공공장소, 뭔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지역사회 사회적 활동과 개인의 일상활동과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되고 다 우리는 뭐냐면 그만큼 생활이 위축되고 계층적인 차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공에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주방이 필요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작업장이 필요해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함께 쓸 수 있는 작업장, 함께 쓸 수 있는 어떤 장터 같은 공간, 함께 쓸 수 있는 창고,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시민운동으로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가 다시 한번 주목되는 이론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밀집되고 그 다음에 고밀화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팽창되고 그런 사이에서 공유 공간들이 다 사라지죠. 축소가 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68년도에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출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거민 운동하고도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공공장소 운동하고도 결합이 되고, 놀이터 운동하고도 결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4년도는 세계 도시 포럼에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선언한다. 세계 헌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시에 대한 시민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도시재생 운동들 벌이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을 벌이면서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 생각하죠. 원도심들을, 낙원 원도심들을 조금 개발해서 거점 건물도 좀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좀 좋아질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는데, 저는 이 중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도시재생에서 공공장소를 어떻게 확충할까,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공을 위한 공간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관점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해야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건물만 이렇게 만들거나 도로만 만들면 사실은 그 혜택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 서비스로서 공공장소가 확충되면 그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지역에 조금 녹지 공간이 훨씬 많아. 도로의 폭도 훨씬 넓어졌어. 놀이터도 좋은 것들이 많아. 공원도 훨씬 더 다양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다음 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집, 각자의 주택은 협소할지라도 활기를 띨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이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우리 동네는 가보니까 이 동네는 숲 같아, 마을이 숲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공공장소들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교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와서 공공장소를 활성화되면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공공장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장소가 다시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장소가 있어야지 사회적 연결이 됩니다. 사회적 접촉이 되고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축제를 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시민운동, 지역운동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민주주의란 얘기도 하고 시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벅벅거려요.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자,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제 나름대로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구나.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구나. 여유 시간이 있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이 없어요.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고는 사실 저는 공동체의식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의 시민운동, 지역운동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아닌가. 선생님, 우리 공공장소 이렇게 행복복지센터 같은 것도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적인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지만 누가 관리해요? 정부가 관리해요. 그 순간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져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을 때 훨씬 더 사회적 교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과 행복.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느꼈잖아요. 어때요? 공원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살레 텃밭이라고 굉장히 큰 텃밭이 있어요. 공공 텃밭인데 그거 없었으면 좀 미쳤을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다 느끼잖아요. 저도 사실은 심각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힘이 뭐였었냐면 주민들한테 제공했던 살레터바. 사람들이 거기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책하는 공원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나마 나의 정신적 그다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편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의 녹색 공간, 공원, 놀이터 이런 곳들이 많으면 열섬 현상, 그러니까 도시가 뜨거워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많은 식생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공원과 놀이터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조성이 되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지역에 공공장소도 없고 공원도 없고 광장도 없어. 그러면 진안동이라고 하는 공간의 정체성, 진안동이라고 하는 공간, 이 지역의 역사성, 이걸 표현할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야외의 공공장소가 바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단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무슨 공원? 중앙공원. 그거 보러 가잖아요. 좋은 공원은 많은 조각품이 있고 예술품들이 있고 놀 수 있는 곳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예술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넘겨놓고 보여주지 말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일찍 와서 많이 일찍 오긴 했는데 다람산 공원을 쫙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람산 공원에서 하는 주요한 활동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어떤 활동 하죠? 여름 물놀이터? 자, 어린이 물놀이터. 예, 물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산책하시던데 산책하시고 그 다음에 행사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네? 6번 정도. 6번. 주로 이제 행정에서 주로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공동생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몇 가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체력 단련 기구들 쓰고. 근데 조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벼룩시장. 자, 그 다음에 공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농장을 할 수도 있어요. 한켠에. 그 다음에 소풍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장. 구기장 있네요. 공연장도 있어요.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운동장 저기까지 있습니다. 습지나 수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전시 조각공원, 주차장도 있네요. 주차장에서 제가 잠깐 주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야외 극장, 야외 만남 공간, 도시정원, 노천 카페, 주간 돌봄 공간, 놀이터 등등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풍부한 활동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원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조사를 또 해본 게 있어요. 이게 브뤼셀시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안 하는데 브뤼셀시의 스튜디오 2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공공장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지? 사용자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공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보니까 노점상도 오고 구매하는 사람, 물건 사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아동, 텃밭경작자, 그러니까 출퇴근하면 살짝 들리는 사람, 쇼핑객도 이거는 어떤 쇼핑몰 근처에 공원이 있을 때겠죠. 구직자도 오고 불법 이민자, 그 다음에 산책 운동하는 사람, 지역 주민, 여행자, 푸드트럭 상인, 야외 공연자 이 정도 되려면 공원 무진장 넓어야겠는데 야외 공연자, 예술가, 소풍, 야외 독서, 그 다음에 자연주의자, 애견인, 데이트족, 지역 청소년, 지역 노인, 그 다음에 자전거족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뭐냐면 그냥 공원 만들고 와서
놓으세요. 와서 이용하세요. 만 했지 사용자 분석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 하던 대로 그냥 공원 가구라고 하는데 공원에 몇 개 가구 벤치들 뒀어요. 근데 제가 항상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데는 벤치에 눕지 못하도록 턱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삶을 살다 보면 눕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줄 때 사회 안전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의적으로 사고해서 공원 벤치에 사람들이 눕지 못하게 만들어 두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벤치는 있는데 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섬세하게 이런 공원들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공원에 오면 사실은 섬세하게 만들어진 공원은 시각적으로 살짝 가린 듯 안 가린 듯한 공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활동들이 이게 너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서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라이버시를 살짝 보호해 주면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 이렇게 가림 공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배치가 됐을 때 공간들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또는 어떤 공간은 그냥 나 공원에 와서 방해받지 않고 좀 책을 읽고 싶어, 그 그늘진 공간에서 보고 싶어,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사실은 배려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곳들은 이런 공공장소를 섬세하게 서비스들을 또는 설비들을 갖추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장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공장소는 그냥 관에서 공사업체에 맡겨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설, 하드웨어만이 공공장소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다람산 공원이 진정한 공공장소가 되려면 다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결성과 그 다음에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성은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제가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에 갔더니 주택가가 있어요. 주택가에서 제가 보니까 15분, 20분 차 타고 가야 돼요. 외곽에 공원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이런 게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접근성과 연결성,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친구들도 쉽게 안전에 대한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환대하는 공간이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가면은 사람들끼리 아니야 그냥 목례라도 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물리적 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공원의 시설을 안내하는 것과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항상 가보면 껌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오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관계성에서 환대하는 공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활동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제가 서울에 있는 혁신파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어린이날 되면 모든 지자체가 돈을 들여갖고 행사해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어린이날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주로 그러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좀 하고 몇몇 행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행사가 끝나면 썰렁해요. 행사가 우리는 지금 뭐냐면 공공장소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을 투여해서 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관이 주도하는 거죠. 물론 지자체랑,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만, 또는 단체들과 함께하지만
그렇게 주도하는 행사들을 할 때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장벽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을 때 그 공간이 활성화된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의식이 뭐냐면 공공공간을 국가가 또는 행정이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인드가 뭐냐면 공급자 마인드. 우리는 이런 공간을 너희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다양성, 시민활동의 다양한 욕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 공간을 쓰도록 요청하고 불러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혁신파크에 보면 옥상만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개를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일종의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 있냐, 공간 마케팅이 있습니다. 옥상을 빌려드립니다.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옥상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케팅을 했어요. 이 공간을 우리는 물론 사전 신청을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쓰겠습니다 하면 돈 받는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100%. 그랬더니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옥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옥상은 사실 열악한 공간이잖아요. 이 옥상이라는 공간조차도 사람들이 쓰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공간 마케팅하면서 시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다람산 공원이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람산 공원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공간 마케팅. 자, 다람산 공원에서 공원을 빌려드립니다. 자, 작은 공간도 좋고 큰 공간도 좋고, 물론 계속 독점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시간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또는 간헐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대신 그 공간을 잘 썼는지 잘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번에 다람산 공원에서 이런 게 있어. 이런 다양한 활동을 초대할 때 공공장소가 공공장소다워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인들만 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갖고 이제 노인 세대들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자, 파고다 공원에 누가 많죠?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갈까요? 안 가요. 공원이 활성화되려면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 다양한 인종들이 묶여야 됩니다. 다 올 수 있어요.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인종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원들을 재밌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에서 갖춰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밤낮 연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공원을 쓸 때의 편의시설들을 충분히 갖췄을 때 공공장소가 공공장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홍콩의 공공공간 확장이라고, 이게 사실 중국말로 저렇게 읽지는 않겠죠. 이 단체가 있어요. 저 한자를 보시면 이 자료들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서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공장소의 피라미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접근성, 연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공공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거, 조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 가구들 갖추고 조명도 갖추고 물을 쓸 수 있게 하고 화장실을 두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가 이제 기본. 이게 안 돼 있으면 사람들 안 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공공장소의 목표는 뭐냐면 시민의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탕에서 사회적 교류,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게 공공장소의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공공장소를 만들거나 관리할 때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의식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시민들과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 공공장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로서의 카테고리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런 걸 좀 참조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랑, 예술, 인간의 도시적 삶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점, 상점, 길거리 마켓, 물물교환. 사실은 공원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원에 다람선 공원에 카페 없죠. 매점 없죠. 그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 매점 같은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서울숲에 있잖아요. 매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들 보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카페테리아가 시민들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지면 이건 해가 돼요. 공공시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보통 20% 내외에서의 그러니까 이거는 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20% 내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숙자들도 공공장소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 안전이 보장되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야간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두의 예술 활동, 모두를 위한 예술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표인데 이 지표는 누가 만든 거냐면 얀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 설계자가 나름대로 이런 지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P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for Public Space, PPS. 여러분이 그냥 PPS 할 때 프로젝트 for 퍼블릭 스페이스 이렇게 찾아보시면 전 세계의 공공장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예술활동가들, 시민운동가들의 사례가 쫙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공공장소의 평가 기준인데 이게 얀게 브리치스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교통방지, 그러니까 차량 교통사고 방지하시는 게 있어야 된다. 범죄와 폭력 방지, 그 다음에 보행성, 기립 가능성, 착석 편의성, 뭐 쉽게 앉아야 된다는 거죠. 조망하고 전망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음이 차단된 공간, 놀고 이완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작은 규모의 상업적 서비스들, 그다음에 날씨,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차량이나 방풍벽, 그다음에 적극적인 감각경험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그 공공장소가 또는 그 공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사례인데요. 우리는 이런 게 없죠. 지금 이런 거. 이게 뭐냐, 호주에 있는 톤슬레이 공업지대에 그 재생을 하면서 공원들을 만든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포켓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쉬는 시간에 어디가 있죠? 운동장 한가운데 멀쩡히 서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다 어딘가 담벼락에 기대거나 뭔가 구석진 데로 가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 운동장 재구조 사례도 보니까 한 영국에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한테 영역 싸움이 있는 거야.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운동장 한가운데다 이렇게 약간 하수관로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깨끗하게 해서 페인트 칠하고 화단도 만들고 그걸 군데 놨어요. 그랬더니 영역 싸움이 사라져요. 그게 다 자기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 다람산 공원을 가면 다 널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널찍한 공간은 그만한 수가 있을 때만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작게 조그만 포켓 공간들이 있을 때 작은 모임 또는 가족들이 또는 개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뭐랄까 그 공간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공장소로 활성화시키면서 일종의
공원 가구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크 퍼니처 이렇게 안 하고 스트리트 퍼니처, 길거리에 있는 가구들, 주로 의자, 테이블 이런 거, 차양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키체인이에요. 그러니까 키친 체인인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쇠로 만드는데 막 띄어갖고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쫙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기에 앉는데 옛날에는 따로 앉았잖아요. 근데 저기는 뺑 둘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또는 옆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는 그런 공원 가구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시민적 교류들을 좀 더 촉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홍콩입니다. 아까 홍콩 공공장소 확장이라고 하는 데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공원들 보니까 다들 그냥 산책만 하고 혼자 그냥 체력 단련 기구만 이렇게 쓰고 휙 가고 서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못 본 척하고 쓱 간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공원에 사람들이 좀 더 머물 수 있게 하고 공원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약간 살짝 들면 바퀴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잘 보시면 여기 바퀴가 있고요. 뒤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기를 두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과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공원에 어떠한 공원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그 공원에서의 활동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원을 한번 만들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조성하는 예산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끌어들여갖고 지자체에서 공원들 만듭니다. 놀이터도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는요 관리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녹지과나 이런 데서 나중에 풀 조경 관리하고 청소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규모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부실해지니까 자꾸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놀이터만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원 빼고 놀이터만 몇 개일까요? 7만 개가 넘습니다. 학교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공공 놀이터, 그다음에 어린이 유아시설 놀이터가 7만 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놀이터나 아니면은 민간이 하는 것들은 빼고 공공 놀이터, 학교 놀이터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인데 이걸 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활성화시키고 관리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최근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플라자 파트너십,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하면 이웃, 마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광장, 협력 사업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NPP라고 하는 일종의 NGO를 만들었어요. NPP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부로부터도 기금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도 기금을 받아요. 그래서 공원을 우리 동네 놀이터가 없어요. 공원이 없어요. 우리 공원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심사해요. 심사하고 그리고 한번 퀵 런칭이라고 하는데 임시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공원들이나 이걸 임시로 그냥 어설픈 것들 갖고 한번 흉내 내보세요. 이게 퀵 런칭, 신속 실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들이기 전에 그냥 한번 시민들 그래? 니네가 하고 싶어? 그럼 한번 그거 놀아봐,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좀 해보고 좋으면 제대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게 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요. 자, 우리가 공원이 있긴 한데 공원이 활성화가 안 돼요. 우리 공원들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NPP에서 공원 청지기, 그러니까 시민단체 중에서 뽑아서 공원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를 줍니다. 근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고치고 청소하고 이거는 또 시민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따로 분리를 해서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MPP가 뭐냐면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부 예산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예산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1+1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 기금을 모읍니다. 대신 +1 다람산 공원도 같이 후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데랑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하고 묶어서 1+1 어떤 그 기부금 모으는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소외된 지역의 공원들의 활동 또는 그걸 개선하는 사업들에 지원하는 MPP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원을 참여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도 시민들이 오히려 공원 관리에 또는 공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훨씬 더 공원들이 활성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기관을 두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그 교화중앙공원, 그 파주에 있는 교화중앙공원이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옛날 국제 정원 무슨 한 6개인가 7개 이상한 형태의 정원들을 막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걸 이제 개선하자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편이 되면 시민들이 운영해보자 그래서 계속 모임을 일주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또 도의원 한 분도 흔쾌히 응답을 하셔갖고 좋다 그럼 우리도 지원을 할게 그래서 지금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땅덩어리 무지하게 넓잖아요. 공원 수질이 우리랑 게임이 달라요. 그러면 칡렁쿨 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피플이라고 하는 일종의 에이전시, 중간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원을 함께 관리할 자원봉사자, 시민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티 리빙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을 정도 되면 관목, 그 다음에 넝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걸 걷어요. 걷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걷은 걸 잘 만들어서 그걸로 바구니 짜기를 하는 거예요. 바구니 짜기를 하는 그래서 시티 위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어떤 공공장소를 행정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흐름들을 확장하는 흐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리마후지 공원 사례 한번 볼게요. 아리마후지 공원인데 여기가 그 2001년도에 저기가 41만 명 정도 관람객이 41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73만 명으로 2배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 아리마후지 공원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그냥 공원관리사업소가 그곳을 그냥 관리한 거죠. 그리고 공원들은 그냥 사람들 와서 동호회들도 있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공원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예산을 확보해갖고 그걸로 이제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공원에 자주 오는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주민단체들, 동호회들 뭐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과 공원이나 시민활동을 잘 아는 또는 예술가들과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사업소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원에서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활동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들과 함께 예산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하면서 이 공원의 이용객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을 참여시킬 때 공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카미가 하라시라고 하는 공원들, 지역의 그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호수도 많고 물도 많은 물의 도시라고 알려지는 곳인데 카카미가 하라시라고 하는 공원인데 인구가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어떤 걸 하냐면 카카미가 하라시 주민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카미가 하라시 주민위원회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시민활동 단체라고 보기도 뭐하고 일본은 좀 약간 단체와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카카미가 하라시 이 주민위원회와 행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공원 리모델링 디자인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공원 탐방도 하고 조사도 하고 우리는 어떤 공원들을 만들고 싶은지 워크숍도 합니다. 아이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그 워크숍한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워크숍이나 주민 모임을 하면 지금도 보시면 몇 명 못 오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지만 사람들 바빠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다대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일단 공원에다가 배움의 모리우치 카페라고 하는 걸 개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 공공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의 컨셉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는 공원 컨셉도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원이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공원과 놀이터가 있다면 각각의 컨셉이 있고 성격이 다르다면 더 풍부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워크숍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한 사람들을 파크 레인지, 그러니까 공원의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300명 정도, 1,300명 정도가 같이 공원에서 활동하고 축제도 벌이고 때로는 공원 청소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잡목 같은 걸 정리할 때도 같이 오고 그래서 이 공원들이 훨씬 더 시민들이 함께 가꾸던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좌도 하고 시민조사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건축가들 초대해서 저렇게 이 공원에 요거는 없앴으면 좋겠어. 요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런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결과로 지역 잡지도 만들어서 소개하고 이런 활동들을 카카미가 하라시 주민위원회라고 하는 곳들이 행정과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공원의 추세는 뭐냐면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시설만 갖다 놓으면 딱 그 기능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주민 의견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원들을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공원이 카카미가라시에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공원 내 약간의 상업 시설도 있고 주민들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공연 시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들을 두 개 가게도 있네요. 공원에 가게도 있는데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원에다가 뭐 가게 매점하면 그냥 입찰해 갖고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사람 거인 거예요. 그냥 가게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뭔가 시민들이 함께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계속 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움의 모리우치 카페라고 공원에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설은 단순해요. 이 차양 시설과 그 안쪽에서 계속 예약을 해서 시민들이 모임도 갖고 앉아 있기도 하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뭐 이래요. 상업 시설이 아니면 그냥 공용으로 무인 카페처럼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원을 만들면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공원을 시민들이 관여하면서 쓰게 하면서 어떻게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공원 주변에 있던 망해가는 상가들을 살리는 사업을 같이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주변의 상가들을 하나씩 이 시민단체들이 하나씩 임대를 하거나 그래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했던 어떤 시설들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와도 함께 연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은 뭐냐면 이제
공공장소, 놀이터, 공원 뭐 등등 광장 이런 것들 공공장소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했다면 그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 시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시민들이 디자인하는 것, 시민들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시민들이 그 안에서 어떤 장벽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공원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공원이 아름다워지고 유명해질 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꿈꿔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교화중앙공원에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그 서로 활동들을 알리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비용이 든다면 SNS라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알리고 그 활동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장소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옥상을 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장소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다람산 공원 빌려드립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시민들과 청년들과 아이들과 다 와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쓰신 분들은 반드시 이 SNS에다가 태그 달아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누군 가서 공원에서 이런 거 했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공간 마케팅을 제가 이제 시도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주요한 공공장소로 저는 도시 텃밭을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 텃밭의 기존의 문제점이 뭘까요? 단기 1년 단위로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에 있는 건 빼고 일단 공공이 하는 건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역의 농업인 협회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관리권들을 주게 돼 있죠. 줘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보면 저희 사내 텃밭은 몇만 평이 넘거든요. 좋아요. 아주 환경이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시민적 교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떤 변화가 그런데 일어나고 있냐면 우선은 최근 서울시에서는 6개 테마의 텃밭, 도시농장, 도시과수원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 그래서 취미형 텃밭, 뭐 웰빙형 텃밭, 뭐 교육형 텃밭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텃밭 지원 정책 좀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텃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텃밭을 잘 쓰게 되면 단순한 농업행위 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달스턴, 런던 북부에 있는 공원인데 일단은 텃밭인데요. 여기 이제 기차 노선이 지나가던 그러니까 폐부선 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가 다르죠? 텃밭에 멋진 입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온실도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할까요? 우리는 아주 1차원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도시 텃밭에 갈까? 그것은 단순히 경작 본능을 만족시켜서 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들을 이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를 보고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정원, 커뮤니티 텃밭. 지금은 사실은 커뮤니티 정원, 커뮤니티 텃밭,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기 거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말은 몇 명 이제 말 좀 붙이다가 말다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텃밭 안에 다양한 시설들. 근데 나무로 된 이유는 이게 가설물이라는 거예요. 고정 설치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만들 때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런던 유니언 스트리트. 지금은 이제 이게 실험적으로 해본 건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얼번 오처드라고 하는 게 도시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 과수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과수는 오랫동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큰 이동형 포트에다가 가서 심어서 옮길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팔레트나 여러 가지를 갖고 뭘 조성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 공간은 착즙기가 있어요. 저기서 나는 사과를 수확해다가 짜서 사과 사이다, 애플 사이다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30대 40대 애들 있잖아요. 애들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 오기 싫어요. 물론 재밌어 해갖고 농장에서 부모님 도와서 식물 관리하는 거 돕는 친구들도 있지만 젊은 부부들이 못 오는 이유는 같이 왔을 때 애들이 쉴 곳이 없어요.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를 만듭니다. 사실은 유럽에 그 모험 놀이터를 만든 주역이 누구냐면 유러피안 시티 팜 페더레이션. 이게 뭐냐면 유럽 도시 농장 연합이 모험 놀이터를 퍼치는 주역입니다. 첫 시작은 이런 거예요. 그냥 텃밭 도시 농장 했어. 그런데 아이들하고 오는 가족들이 많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들이 왔는데 그냥 놀기만 하지 말고 교육 공간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독일에만 400군데, 유럽에 1000군데, 앞으로 1000군데 더 만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로피안 시티 팜 페더레이션 보면 막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 텃밭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민간에서 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기서 그 애플 사이다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 노는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유로피안 페더레이션 cityfarm.org를 보시면 거기에는 그 도시 농장 안에 막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그래요. 놀이터도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우리의 삶들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모험 놀이터입니다. 이게 아까 시티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 농장, 도시 가까운데 또는 도시 한가운데 어차피 도시 텃밭을 하면서 공간들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저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건축 놀이를 할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기술 놀이를 배울 수 있는 놀이터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운동과 도시 텃밭 운동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또는 지역 주민 운동과 그다음에 도시 텃밭 운동이 결합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한 50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자, 여기는 르피프트 6라고 하는 곳인데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렇게 유휴 공간이에요. 쓸모가 없던 땅이에요. 그냥 막 쓰레기만 쌓이던 땅이에요. 여기를 시민협력으로 지자체도 조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단 같은 데서도 지원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입구도 만들고 저기 보면 모종도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지 않아요. 넓지 않은데 그냥 뭐 약간 텃밭 정도 있고 저기서 사람들이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도 해요. 모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갖다 붙인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여기에 태양광도 있고 빗물 저장통도 있고 발효 퇴비장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는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생태계가 좀 더 풍부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몰렌비크 공원 농장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공원인데 뭐가 있어요? 텃밭이 있고 온실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온실에서는 일종의 시민들이 식사도 해요. 같이 요리 프로그램도 합니다. 옆에 화덕도 있습니다.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텃밭을 그냥 단순히 경작행위만 하는 곳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시민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또는 많은 활동이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 활동가로서 남의 지역에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누군가가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곳은 못하지만 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하나는 교화중앙공원, 하나는 제가 가는 산례 텃밭을 앞으로 이렇게 바뀌자라고 행정에 얘기했고, 행정에서 이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만나서 내년에 그러면 분양 제도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개별 분양으로 하지 말고 일단 유기농 하시는 분들과 비유기농을 나눠서 구역을 나누자. 그래서 그 요건을 만들어 지켜주자. 그 다음에 그룹별로 좀 모으자.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랑 같이 할까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면 그분 모아서 그분들의 교류가 만들어지게 하자. 그 다음에 텃밭 시민 리빙랩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될지는 저 급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갈 거다. 그러면 그 간 만큼 나의 삶, 내가 사는 공간의 어떤 그 정주 환경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제가 파주에 계속 사는 동안은 계속 그 활동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얼반이라고 합니다. R이 뭐냐면 루럴, 그러니까 농촌과 같은 도시. 얼반은 도시고요. 루럴이 이제 농촌 이런 뜻이거든요. 얼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유럽에서 하는 겁니다. 유럽 정부가. 그래서 유럽 전역에 뭐 열 몇 군데 정도를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얼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하나 중에 아그로시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그로시테는 농업 도시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시대에 도시를 농업 도시로 바꾸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면 텃밭에 이런 시설이 있고요. 저 안에서 교육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있고 뭐 등등 그래요. 저기 보시면은 온실도 있고요. 사진에 다 안 보이지만 여기서 농작물 판매를 왜 하냐면요. 이 텃밭 하다 보면 남는 거 무진장 많아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도 하게끔 했고, 옆쪽에는 보면은 퇴비장도 있어요. 퇴비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닭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실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 받아서 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경재배도 하고 퇴비를 이용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퇴비에서 나오는 열을 갖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데 이걸 도시민들이 못 하잖아요. 이런 실험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요. 이 실험들을 뒤에 자료가 여기 있네요.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조가 간단해요. 행정에서 유휴지, LH공사나 뭐 이런 데가 개발하지 않고 있는 땅, 뭐 이런 것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땅을 일단은 시민 텃밭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위탁 운영해서 맡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들한테 분양, 1년 단위로 분양을 해주는 형태가 기본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농사를 반드시 짓지 않는 사람들 회원으로 다 받았어요. 대신 선언서가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참여한다. 이런 가치에 동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대학교 교수도 있고, 대학교 학생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런 노지공간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온갖 실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도시의 생태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실험들부터 문화적인 행사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구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목표를 어떻게 뒀냐면, 지금까지 성과를 평가한 거예요. 우선은 빗물의 20% 정도를 줄였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의 몇 프로 정도를 줄였다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아그로시티 옆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시설이 있는데, 지역에서 나온 폐자재를 갖고 건축 교육도 하고 건축물을 짓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 100%는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재활용하겠다.
일자리를 몇 프로 정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산물이 어느 정도가 순환되게 하겠다. 로컬 푸드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게 하겠다. 그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 기후 위기의 문제와 식량 위기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전염병의 확산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실 지역 내의 자급적인, 자율적인 공동체의 협력의 기반들을 갖춰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압박은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 산불 나잖아요. 대형 산불. 저 걱정이 금년 가을에 또 강원도가 이제 처갓댁이 있어서 산불 또 날까 봐 걱정이에요. 계속 태풍 오잖아요. 태풍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해져요. 이게 뭐냐면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안 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재난이 끝난 거로 생각하지만 재난 당사자나 당사 지역에서는 재난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포항에서 지진 피해 받은 사람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화재 난 사람, 고성 산불 난 사람 아직도 자기 집, 그분은 평생 동안 본인이 갖고 있던 집 다시 못 얻은 분도 생길 거예요. 정부가 보조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난 당사자가 됐을 때 재난의 기간이 넓어져요. 재난이 끼치는 범위가 넓어지면 타 지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이 안 돼요. 외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코로나 번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환자 내 지역으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지역 자체 내의 지역의 협력의 경험과 그 조직과 기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런 차원에서 이런 훈련들을 작지만 계속 유럽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좋은 기반으로서 공원과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공공장소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공공장소는 도대체 어떤 공간이어야 될까?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공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공공공간, 도시 안전을 높인다. 여성 친화적, 노인 친화적 도시를 만든다. 등등등등.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산 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람산 공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활동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람산 공원이 계속 낙후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그걸 글로 써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시민들과 써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그냥 쭉 달렸으니까 빨리 시민이 만드는 놀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놀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터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일반 공공 놀이터는 좀 성격이 다른데 어떤 거냐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 독일의 나치 지배를 받는 기간이었어요. 거기에 엠드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엠드럽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노동자 주택이었거든요. 노동자 주택인데 전쟁통이고 나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애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쇠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놀이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쇠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폐허, 폭격지에서 벽돌, 나무 이런 거 갖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어른들이 일부러 놀이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애들이 스스로 놀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쇠렌센이 코티지 파크라고 하는 곳에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제안인데 거절돼요. 그렇지만 덴마크 코펜하겐 옆에 있는 엠드럽에서 노동자들이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때가 나치치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주민들, 어른들은 온갖 잡동사니, 뭐 소파부터 가구부터 뭐 벽돌, 판자땡이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연인원 9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모험 놀이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국에 있는 그 다른 조경사들이 이제 봅니다. 보면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독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몇천 군데의 모험 놀이터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모험 놀이터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는 자연인간. 놀이터의 아이들한테는 자연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도 농촌과 같은 농촌의 농장과 같은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돼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앤드 마리노빅이라고 하는 장학사가 있었어요. 이 장학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의 놀이의 본질은 어른 흉내내기야. 어른의 기술을 배우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놀이야. 그러니까 기술 놀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이터예요. 집 짓게 하고요. 막 그래요. 우리나라 저런 거 하면 난리 나지. 공공놀이터에서 수영을 못 하지. 그 다음에 막 불장난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 이름은 정크 플레이그라운드, 그 잡동사니 놀이터였어요. 그러다가 이름이 이상해. 그러면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 그 모험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정신이 뭡니까? 아이들이 직접 놀이터를 만들게 하자. 아이들에게 도시 속의 시골의 농장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의 놀이의 본질은 삶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을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이야. 그러니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자. 기술 자체가 놀이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험 놀이터가 오면 이런 역사성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모험 놀이터를 만들어지게 합니다. 여기 보면 롤라드 모험 놀이터거든요. 195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놀이터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놀이터 그냥 만든다고 역사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활동들이 쌓일 때 우리는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 다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운영 주체들이에요. 독일의 모험 놀이터를 보면 다 뒤에 배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민단체. 놀이터 하나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활동가 지원도 하고 방과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람산 공원이 있다. 또는 지역에 어떤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는 역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역사가 있는 놀이터가 있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의 롤라드 모험 놀이터. 나무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어른들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부리기만 하거나 지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점검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험 놀이터는 약간 타협이 있었어요. 자,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셨다, 뭐 새로 만들었다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어른들이 제대로 만든 것도 이렇게 이제 통합되는 흐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계 놀이터 보면 이렇게 도시에 동물들도 있는 놀이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아키브라고 하는 모험 놀이터와 어린이 농장 협회라고 하는 베를린을 근거로 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의 헌팅턴에 있는 놀이터는 별거 없어요. 그냥 큰 무릉동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오면 톱하고 망치하고 판자를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뚝딱뚝딱 해갖고 뗏목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공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놀이터는 놀이시설이 많아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미국의 놀이터 역사를 연구했던 조 프로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갖고 움직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놀이 재료가 없는 놀이터는 최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는 다 최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 놀이에 관심이 달라져요. 근데 놀이기구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노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은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창조적 욕구가 있거든요. 그 창조적 욕구를 발현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모래와 흙과 나무와 돌과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놀이터에서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냥 유명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놀이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게 마리나 비치 모험 놀이터. 상징이 뭐예요? 망치와 자와 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때려 부시고 고치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거 보여주면 저 쓰레기 소불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10대 놀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든 고정된 획일화된 놀이기구를 갖고 너희들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애들이 놀고 싶은 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제작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걸 구성주의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미래에서 경쟁력이 없어.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놀 때부터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빈시라고 하는 여기 시장이 한국계예요. 한국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모험놀이터인데 그 앞에 있는 모험놀이터는 너무 혁신적이잖아요. 이거 수용을 못하는 거야. 공공놀이터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애들이 놀 수 있는 연못과 텃밭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저기에 보면 에버블럭이라고 해서 큰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건축놀이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협도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냥 건축회사가 그러니까 목재 건축이 미국은 발달하니까 건축회사가 남는 자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기금 받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서울시비라든지 이런 공원, 뭐 다람산 공원 같은데 허락을 받고 저기다가 아이들 건축 놀이 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망치 다루는 법, 톱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막 트리하우스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만드는데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중에 활동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는 흔들어봐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도와주면서 그걸 안전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모험놀이터는 들어가서 노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안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험놀이터가 안전규정을 잘 지킨 공공놀이터보다 사고율이 훨씬 떨어져요. 더 안전해요. 이거는 인적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깊게 들어가면 그렇고 그다음에 스위스 칼라이백에 있는 놀이터 여기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마구간 큰 마구간 아니면 농협 창고 뭐 이런 데요. 이런 곳들을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는 놀이협회 그다음에 놀이협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들과 재단의 지원 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회비가 47,000원 되게 싸죠. 47,000원만 받으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계속 놀이기구도 바뀝니다. 키즈 카페를 공공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할까?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의 기금을 받고 지자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민활동과 자본봉사들 함께 참여하고 부모들이 함께하면 사실은 우리가 키즈 카페에 내는 돈에 정말 몇십 분의 1만 1년에 회비를 내면 더 풍부한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운영들을 보면 우선 이건 좀 넘어가고 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 기구들도 우리랑 좀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비구조적 놀이기구. 그러니까 노는 방법이 뻔한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금방 질려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헤매고 노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놀이의 진입 지점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놀이의 경로 그 안에서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노는 방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주체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조합 놀이기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놀이기구는 어때요? 어린이집, 학교, 공공놀이터, 중국에서 사다 온 조합 놀이터 몇 개 갖다 놔요. 세 번 타면 재미없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조합 놀이기구를 할 얘기가 많은데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뭘 줬죠? 요거 해피밀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인형 같은 거 줬잖아요. 미국은 어떠냐면 맥도날드가 만들어지면 그 옆에다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래서 놀이터인데 조합 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합 놀이기구의 10배, 20배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도 미국의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교육학자들은 맥도날드가 놀이터를 상업화시키고 있다. 맥도날드가 놀이터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문제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맥도날드 놀이터에 도살자라고 하는 B급 영화도 만들어놔요. 그 정도로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조합 놀이터는 그거보다 최악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 갖다 놓으면 놀이기구 다 갖다 놓은 것 같거든. 값싸거든. 그리고 나는 했다고 알리바이가 되거든. 아이들이 이걸 진짜로 좋아하는지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조합 놀이터를 만들었던 놀이 활동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조합 놀이터 보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놀이터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험 놀이터나 외국에 많은 놀이터, 그러니까 공공 놀이터, 모험 놀이터가 아닌 공공 놀이터조차도 뭐냐면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1977년도에 썬데이 타임즈에 등장한 가장 이상적인 모험 놀이터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텃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 키우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이 있고, 불놀이장이 있고, 축구장, 약간 조그만 축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큰 조합 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건축놀이, 건축자재 갖고 막 뚝딱딱 버리시는 데가 있고, 저쪽에 버려진 창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것도 놀이기구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 올 때는 저기 가서 놀아요. 때로는 자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의 모험 놀이터들이 다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이트에 보면 우리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애들 맡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음식을 이 놀이터에 냉장고에 갖다 놔요. 그럼 아이들 배고플 때 꺼내 먹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역사회가 다 뭐냐면 공공에서 뭘 해달라고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공공이 지원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풍요롭게 하려면 나의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들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공원들이 활성화되는 그때 가장 기본이면 자, 우리의 삶의 정주 환경을 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를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일부라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참여, 거기에 행정의 힘과 이렇게 결합됐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생기면 달라고 그러고 뭐 하면은 요구하고 이것만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만나는 지점들, 만나는 경험들, 이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는 다 그런 행정과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기여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사례고, 이게 50년 역사를 거치면서 유럽의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놀이터 만들면 건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또 쿠베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쿠베는 명칭이 뭐냐면 예술 문화 스포츠 센터. 우리나라는 문화회관 따로, 그 다음에 뭐 박물관 미술관 따로, 그 다음에 또 문화센터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들은 지역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을 단위로 생활 SOC 사업 비슷하게 그걸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포츠 활동, 놀이 활동, 그 다음에 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벌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놀이터도 이제 계속 공공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면 앞으로는 저는 실내 놀이터도 가치 있는 공간들이 꼭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도전을 하고 요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게 훨씬 좋습니다. 덴마크나 이런 데는 뭐 아주 좋은 놀이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놀이터 활동들 좀 보겠습니다. 모험 놀이터 뭐가 있냐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애들이 놀아요. 툭닥거리고 놀이터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망치, 톱 이런 거 갖고 뭐 툭닥거려요. 우리나라는 연필 깎는 칼도 잘 안 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칼 갖고 뭐 깎고 있네. 이게 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장난할 때는 놀이터에도 불장난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놀이활동가가 함께 합니다. 불놀이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불만 피우는 게 아니라 불을 완전히 끄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다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를 심하게 하는데 이 마퓨라고 하는 사람이 놀이터에 대해서 모험 놀이터에서 가능한 놀이 활동이 어떤 거가 있냐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는 다 나눠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예전엔 신체적 활동에 초점 맞춰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여기 보면 연극적 놀이, 객체놀이, 재현놀이 등등등등 있는 것처럼 뭐냐면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능들을 취득하고 또는 자기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키우는 모든 과정 단 강박 없이 즐겁게 이게 놀이에요. 때로는 멍 때리는 것도 놀이에요. 때로는 막 수다하는 것도 놀이에요. 가벼운 몸싸움도 사실은 놀이입니다. 교육학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 풍요로운 놀이가 벌어지게 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창조적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 제가 요즘에 아주 학교 공간 재구조하면서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이제는 교육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교 학점제가 등장합니다. 대학교처럼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 학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주지주의 교육. 선생님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은 더 이상 안 통해요. 왜 그러냐?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인공지능한테 구글, 오케이 구글 이거 어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왜요? 암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친구와 그것도 나와 문화적, 경제적, 계층적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기술, 소통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키울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검색,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작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육성되어집니다. 학교마다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만드는 창의력 활동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놀이 활동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터 과거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술 활동, 그 다음에 다양한 제작 활동들, 그 다음에 풍부한 놀이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교육 활동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we always need wood tools, nails 등등등 volunteer and fund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지원합니다. 요즘에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 놀이활동가들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도 뭐 여러 가지 이쪽 저쪽 예산 끌어들여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제들 나무나 못이나 이런 것들 좀 갖다 주세요. 안 쓰는 공구들 갖다 주세요 이런 거고 볼런티어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활동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 펀드 기금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잘 노는 사진들을 계속 SNS나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놀이터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저기 영상 링크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자료들 나눠드리면 보시는데 여기가 영국에 있는 셰드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놀이터죠. 모험 놀이터인데 셰드웰 커뮤니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린이를 위한 프로젝트 이렇게 안 해요. 셰드웰 커뮤니티 프로젝트 공동체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 하나 만드는 건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냐면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쉐드웰. 그러니까 쉐드웰에 사는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은 쉐드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들, 발전시키는 사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험놀이터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면 놀이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공원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태까지의 시민운동들은 뭐냐면 분열의 시민운동이에요. 그런 게 많았는데 진짜 가만히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현대사회, 특히 밀집화된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를 갈갈이 개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뭐가 있었느냐 보면 땅이에요. 토지예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공의 장소가 있고 함께 가꾸는 공공의 장소가 있고 구체적으로 함께 가꾸는 공원이나 함께 가꾸는 텃밭이나 함께 가꾸는 놀이터가 있고 그 속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적 활동의 경험이 쌓일 때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의식도 만들어진다고 봐요. 또 우리는 여태까지 뭐냐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데 함께하는 공간이 없이 계속 무언가를 시민활동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만들고 조직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잘. 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민의 시간을 조직할 거냐 그리고 시민의 시간과 활동들이 조직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대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좀 얘기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장소에 관련한 책, 공간에 관련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봤더니 50권이 넘어요. 제 세다가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 공간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구에서 홈스, 그 다음에 EBS는 집탐구 등등등 해서 제가 센 것만 6개인가 7개 더 늘었을 거예요. 굉장히 상업적인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 대중에서 대중 방송에서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에 대한 상식의 수준이 같이 높아질 거예요. 자, 여태까지 먹방이 유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애들조차도 맛을 음미하면서 표현해요.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애들도 사실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세대는 폭력적인 공간에 살아왔어요.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칸막이 쪽에서 아파트 주고 칸막이 쪽에서 사무실 만들고 칸막이 쪽에서 학생들 때려놓고 감옥 같은 데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냐면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막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기성세대는 공간에 대해서 젬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 증거는 뭐냐면 20, 30대가 만든 가게와 40, 50대, 40대는 좀 정치 늡시다. 50대 이상이 만든 가게하고 간판하고 인테리어 보면 완전히 달라요. 공간을 보는 감각이 달라요. 50대 이상이 만든 게스트하우스와 그다음 20, 30, 40대가 만든 게스트하우스는 인테리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예민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지금에 자라는 어린 세대들은 더 예민하고 이게 다 피부로 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고통받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주어진 임무는 뭐냐? 개인적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게 만드는 운동,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